안녕하세요. 꿈꾸는 오디오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하완 작가님의 대충의 자세입니다. 하완 작가님의 작품 중에 두 번째로 읽어보았는데요. 지난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글이 주는 편안함이 너무 저의 취향이었어서 이번 작품도 바로 읽어봤는데요. 이번 작품 역시 편안하고 소소한 힐링이 되면서 공감에서 오는 몰입력 덕분에 책을 읽기 시작하니 금방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공감의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하게 된 말인데요. 완벽주의 성향으로 결과에만 집착을 해 시작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 유튜브가 그런 존재였는데요. 대충 시작해보니 어느새 19번째 오디오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충의 사전적 정의는 대강 추리는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 대충 하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닌 완벽하진 않지만 큰 것은 얼추 해두라는 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함에 있어 게으른 완벽주의에 해당되신다면 완벽한 결과는 잠시 내려두시고 대충의 자세로 실행함에 초점을 두시면 어떨까요? 망설이고 계실 누군가에게 조금의 용기가 됐길 바라며 하완 작가님의 대충의 자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첫 번째, 계획 없이 살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 혼자 수십 명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장면이다. 관객으로서는 아주 통쾌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 리 없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에이, 말도 안 돼. 혼자서 수십 명과 싸워 이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다. 반쯤은 웃기려고 지어낸 얘기 같은데 일단 그 방법을 소개해보자면 먼저 벽을 등지고 선다. 그러면 등 뒤에서 공격을 받을 일이 없어 앞에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런 다음은 바로 앞에 상대 한두 명 정도와 싸우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상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물리적 공간의 제약 때문에 수십 명이 동시에 내게 주먹을 날릴 수 없다는 얘기다. 코로나는 앞사람과만 싸우면 된다. 그렇게 앞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어느새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 물론 싸워봤자 한 명도 이기지 못할 나에겐 이론에 불과한 얘기지만 잘 훈련된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느 권투 선수가 했던 얘기가 생각난다. 언젠가 그는 10명 정도의 깡패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들을 간단하게 이겼다고 한다. 무리 중 앞에 선 2명을 빠르게 때려 눕혔더니 나머지는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렸다고. 실제로는 10명이 아니라 2명을 상대한 셈이다. 전체를 보면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 압도적인 상대의 수에 기가 눌려버리는 것이다. 그럴 땐 상대해야 할 사람이 2명 정도라고 치자. 그럼 해볼만하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무겁게 느껴질 때, 도무지 해낼 수 없을 것처럼 막막하기만 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수가 얼마가 됐든 바로 앞놈만 상대한다는 마음가짐 말이다. 막상 해보면 그렇게까지 큰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인생을 멀리 보라고 배웠다.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100%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조언이 간과한 게 있다. 계속 멀리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멀리만 보면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 너무 멀어 까마득하고 자신이 없어진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저기까지 가나 싶어 주저앉고 싶다. 그럴 땐 발 밑만 보고 걸어야 한다. 멀리 보지 말고 바로 앞에 닥친 일만 생각하고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멀리까지 와 있게 된다. 예전엔 계획 세우는 걸 참 좋아했다. 1년 계획은 물론이고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세우곤 했다. 수시로 계획을 세우느라 많은 시간을 썼다. 그건 그것대로 재미난 일이었다. 내 미래를 그려보고 꿈꾸는 일. 너무 재미있지 않은가? 그런데 언젠가부터 계획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일 거다. 분명히 말하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옛날에 세운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나는 하와이에서 일광욕하며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어야 한단 말이다. 계획은 완전 실패했다. 생각해보면 내 계획은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독이 되었다. 계획과 목표 때문에 항상 조급했다. 20년 후를 바라보고 가다 보니 너무 막막하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에 자주 좌절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영화 기생충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라고. 요즘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산다. 별다른 목표도 계획도 없이, 노후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저 내 앞에 놓인 일만 해결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 문득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 미래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안함이 밀려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한다. 쫄지 마. 앞에 있는 놈만 신경 쓰는 거야. 내가 즐겨 찾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블로그 대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역시 동진이 형은 알고 있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것뿐.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성실하게. 그런 하루하루가 데려갈 곳은 분명 나쁜 곳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의미를 몰라도 대충 넘어가기. 영화 엑스 마키나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물감을 아무렇게나 흩뿌려 놓은 듯한 화풍으로 유명한 잭슨 폴록의 그림 앞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눈다. 폴록이 작업 방식을 바꿨다면 어땠을까? 머리를 비우고 그림을 그리는 대신 그리는 이유를 알기 전엔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남자가 이렇게 답한다. 점 하나도 찍을 수 없었겠죠. 마치 나에게 하는 얘기 같았다. 네 작업 방식이 딱 그렇다고. 자꾸 이유를 찾으니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라고. 다음 책은 언제 나오냐는 주변의 물음에 곧 나올 거라고 답하곤 했는데 곧 나온다던 책은 몇 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내가 쓰기 싫어서 안 쓴 게 아니다. 책을 쓰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동력을 잃고 멈추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이야기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고작 내 일상이나 생각을 책으로 엮을 필요가 있을까?
이걸 세상에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고 있으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아,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으면 계속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한 나는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꽤 심각하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나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은 고민에 빠졌던 때가. 그 고민을 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뭘 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다들 해봐서 알겠지만 그 물음의 끝엔 거대한 공백이 있다.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 삶이란 내 행동을 기다리는 빈 캔버스 같다. 폴록의 그림이 의미 있는 건 일단 그렸기 때문이다. 그는 점 하나하나가 어떤 이유에서 그려져야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냥 그렸다. 의미가 있어서 그린 게 아니라 그려놓으니까 의미가 생겼다. 그렇다. 글도 그림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쌓이고 다 끝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좀 닥치고 그냥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냥 하는 게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 아니, 왜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단 말인가? 아,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욕망이지 의미가 아니다 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욕망이 의미보다 우선하는지도 모른다. 의미가 아니라 욕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몰라도 살고 싶으니까 산다. 누군가는 죽지 못해 산다고 조금 돌려 말한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하니 그게 참 고맙게 느껴진다. 의미를 알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살았다. 아니, 사라졌다. 그렇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쌓여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의미를 모르고 찍은 점 하나하나가 모여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헷갈리지만 적어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 한참이나 남았지만 그 시간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살아내길. 그렇게 마지막에 이르면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무의미를 견디며 끝까지 해냈다는 뜻이다. 의미를 모르지만 꾸역꾸역 혹은 성실하게 점을 찍어 한 권의 책을 완성한 것이다. 그렇게 쓰인 이 글들이 내게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주길 바란다. 세 번째, 가볍게 산다는 것. 원래는 가방을 즐겨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가방이 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최근엔 가방 없이 빈손으로 다니는 일이 많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챙기지 않는다. 아니,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가방을 들기 싫어서 챙기지 않는다. 가만 보면 필요보다 가벼움을 더 중시하는 듯하다. 어쨌거나 짐이 없으면 외출이 한결 가벼워진다. 가벼운 몸으로 나서는 홀가분함이 좋다.
얼마 전 후쿠오카에 다녀왔는데 당일치기 일정이었기에 따로 짐을 챙길 필요가 없었다. 여권과 스마트폰, 그리고 지갑 정도만 챙겨 맨몸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라니. 마치 동네 마실이라도 나온 듯 가벼운 몸으로 외국 거리를 걷고 있는 그 감각이 너무 신선해서 여행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때 생각했다. 내 모든 여행이 이처럼 가벼웠으면 좋겠다고. 나아가 내 삶도 그랬으면 했다. 무겁지 않게 아무것도 들지 않은 가벼운 상태이길. 생각해보면 나는 늘 가볍게 살길 바랬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하룻밤만 자고 오는 여행에도 챙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인생은, 아휴, 말하면 입만 아프다. 삶은 필연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질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진다. 당연히 그에 따른 걱정도 늘어간다. 삶의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힌다. 마음 같아선 훌훌 벗어던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다. 무겁다는 이유로 일이며 가족이며 모든 책임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삶은 들기 싫다고 들지 않을 수 있는 가방 같은 게 아니다. 가볍게 살고 싶지만 그렇다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일주일에 2~3번 헬스장에 간다. 가서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한다. 무거운 걸 싫어하는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 이유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성인이 된 후로 쭉 같은 몸무게를 유지했다.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같은 몸무게로 살 줄 알았더랬다. 그런데 40살이 넘어가면서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 슬금슬금 체중이 느는가 싶더니 어느새 10kg이 넘게 늘어나 버렸다. 특히 배와 옆구리에 살이 엄청나게 붙었다. 샤워할 때 벗은 몸으로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튀어나온 배에 가려져 내 소중이가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대로 방치했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헬스를 시작했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헬스 5년 차니까 당연히 근육질 몸을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반전. 지금의 내 몸은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몸이라고 봐도 될 만큼 평범하다. 좀 창피해서 헬스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한다. 근육은 그렇다 치고 몸무게는 줄어들었을까? 운동을 시작했을 때의 몸무게와 5년이 지난 지금의 몸무게는 놀랍게도 똑같다. 5년 동안 몸무게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과적으로 몸무게를 줄이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나는 5년 동안 뻘짓을 한 것일까? 그건 아니다. 5년 전과 지금의 몸은 체중만 같을 뿐 다른 몸이다. 5년 전의 몸은 팔다리가 가늘고 유독 배와 옆구리가 튀어나온 전형적인 중년 남성의 몸이었다. 그에 반해 지금의 몸은 그럭저럭 균형이 잡혔다. 늘어난 체중이 몸 전체에 고루 분배된 것 같은 느낌이다. 뱃살도 많이 정리되었다. 물론 소중이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일까? 지금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생각도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지금 몸무게는 내가 느끼기에 딱 적당한 것 같다. 이상하다. 무게는 그대로인데 전에는 무겁다 느끼고 지금은 적당하다 느끼니 말이다. 그 이유는 이게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체중은 예전의 나에겐 맞지 않는 무게였다. 즉, 내 몸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이 무게에도 균형을 잃지 않는 몸이 되었다. 어느덧 나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함께 사는 여자는 내가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걱정한다. 너무 무거울까봐 자꾸 짐을 나눠 들자고 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이런 거 들려고 운동하는 거야. 실제로 나는 예전보다 무거운 걸 더 잘 들 수 있게 되었다. 가볍게 산다는 것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무거운 삶을 더 잘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버리고 비우는 것만 가지곤 가볍게 살기 어렵다. 우리에겐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버텨야만 하는 무게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가볍게 산다는 건 자신에게 주어진 무게를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다.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것,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삶. 가볍게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이 아닌가? 더더욱 가볍게 살고 싶어진다. 네 번째, 그리는 삶.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묻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나는 별 고민 없이 그리는 사람이라고 답할 것 같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렸고 지금도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 거의 평생 그림을 그려왔으니 그림을 빼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한 것 치고는 그림을 안 그린 지 꽤 되었다. 거의 10개월 동안 그림을 단 한 장도 그리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다. 의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 그림을 맡기지 않는다. 요즘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나도 일종의 자영업자로서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건 역대급 불경기다. 한편으론 내 그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마냥 경기 침체 탓만 할 순 없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다양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나의 쓸모를 알려야 하는데 그림 그리는 게 싫어서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다. 그림 그리는 게 싫은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의문을 가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림이 싫었으면 이렇게 오래 그림을 그렸겠나? 당연히 처음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고 즐거웠다. 지금과는 다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더랬다. 내게 그림은 순수한 즐거움, 사랑이었다. 그러나 그걸로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 준비를 하고 밥벌이를 하면서 사랑은 퇴색되고 변질되어 갔다. 그림을 그리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게 되었달까? 한마디로 사랑이 식었다. 콩깍지가 벗겨지고 현실적인 문제에 치이다 보면 그렇게 된다. 흔히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일이 즐거울 거라 생각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문제는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심해서 좋아하던 걸 싫어하기도 한다. 언제까지나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되진 않는다. 특히 일이 되는 순간 그것을 온전히 좋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이유에서 소설가 김영하는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잘하는 일은 변심해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했지만 잘하기도 했다. 그건 남들보다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그나마 그림이 제일 낫다는 뜻이다. 아무튼 그림 그리는 게 싫어진 이후에도 계속 그림을 그리며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한때는 내 재능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못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뛰어난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재능. 이런 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도 했다. 맞다. 최고가 아니라면 의미 없다는 완벽주의적 마인드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런 어중간한 재주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지 아찔해진다. 새삼 내가 가진 재주에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림을 막 그리고 싶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림을 그려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처음 절반은 좋아서 그렸고 나머지 절반은 싫은 걸 참으며 그렸다. 참으면서도 그린 이유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그 사실이 내내 답답했다. 일이란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 아닐까 생각한 적도 많다. 그런데 최근 일감이 없다고 아예 손을 놓아버린 나 자신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화가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억지로라도 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 좋아하는 마음, 하고 싶다는 마음에만 의존했다면 나는 일찍이 그림을 그만두지 않았을까? 보라, 의뢰가 없으니 그림 한 장 그리지 않고 있질 않나. 이미 내 안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순수한 동력은 사라진 게 아닐까 싶다. 강제성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뭐라도 그리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건 모두 해야만 하는 밥벌이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게 생존이 걸리지 않은 거였다면, 그 정도의 압박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래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꾸준히 일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그런 생각에 이르자 일이라는 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구원하고 있던 건 아닐까? 평생 자유를 갈망했는데 나에겐 자유보단 구속과 압박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계속 그림 그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는 누가 일을 시키지 않으니 나 스스로 알아서 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이러다간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 집에 철창을 만들어 두고 스스로 거기 갇혀서 글을 썼다던 소설가의 일화가 생각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뭘 저렇게까지, 저건 오버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알 것도 같다. 에필로그. 망설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긴 시간을 오직 글 쓰는 데 전념했다. 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우습게도 난 대부분의 시간을 망설이는 데 썼다. 오랫동안 써야 할 글 주변을 서성거렸다. 써놓은 글을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을 반복했고 엄두가 나지 않아 한동안 손을 놓고 지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책이 늦어지게 됐다. 오래 기다렸을 독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응? 아무도 안 기다린 건 아니겠지? 어쨌든 책을 다 끝내고 돌아보니 왜 그렇게 고민하고 주저했는지 모르겠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썼으면 더 잘 써졌을 텐데. 이 책은 이렇게 오래 걸릴 책이 아닌데 말이다. 사실 그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 내 망설임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병이다. 끝내주게 재미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많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책을.
적어도 실망스러운 책은 쓰고 싶지 않았다. 이번엔 뭔가 보여줘야 해. 안 그러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지도 몰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글쓰기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잘 해내지 못할까봐, 망칠까봐, 결국 형편없는 내 능력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어느덧 이 책은 무거운 스트레스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책 쓰는 거 그만둘까? 포기하면 편하니까. 잘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책을 끝낼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이 말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대충 하자. 잘하지 마.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제발 대충 해.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던 나를 나아가게 한 건 다름 아닌 대충이었다. 내가 삶의 기본 자세를 열심에서 대충으로 바꾼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열심히 사는 게 나빠서가 아니다. 잘 살고 싶어 최선을 다하는 게 왜 나쁘단 말인가? 다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간절하면 삶은 오히려 무겁고 무서운 존재로 변해버린다. 그러면 잘 살기 힘들다. 너무 괴로워서 살기 싫어진다. 그러니까 대충은 더 잘 살기 위한 나의 결심이다. 이런 자세를 대충 살기라 불러도 좋고 힘 빼고 살기라 불러도 좋다. 살아가는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다. 간절한 사람은 언제나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매달리고 애원하고 억울한 마음이 된다. 반대로 덜 간절한 사람에게 삶은 덜 억울한 것이 된다. 기대가 적으니 실망도 적고 발걸음이 가볍다. 그런 이유로 간절함을 내려놓고 약간은 무심한 듯 살아가려 노력한다. 물론 이건 정답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맞는 키도 아니다. 어떤 자세로 살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일은 동화에서나 가능한 얘기. 요즘 나는 여러 문제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삶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이때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 잡는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벽한 삶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망친 것도 아니야. 제발 쫄지 좀 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담담하게 대충 넘어가 볼 생각이다. 어쩌면 인생의 본질은 엄청나게 무거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우리는 가볍게 대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안 무거운 척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무게에 눌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우리 모두 대충 잘 살아나가길 바란다.